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이 아니고 바로 으스스한 상식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으스스하고 신박한 그런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호기심과 단잠을 이끌어낼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분이 이상해지는 물고기 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물고기가 왜 기분이 이상해지는 걸까? 글쎄, 딱 봤을 때는 확 납득이 되진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지,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환각성 물고기가 잡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LSD와 유사한 환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고기가 원래 서식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해협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사르파 살파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물고기는 주로 남아프리카 해안과 지중해에서 잡히는데요. 이 물고기는 지중해 레스토랑에서는 인기 있는 생선 요리에 주로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를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환각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2006년 프랑스 남부에서 90세 남성 2명이 사르파살파 물고기를 섭취하고 병원으로 이송되게 됐는데요. 두 노인은 생선을 먹은 지 몇 시간 만에 환청을 겪었고 이후에 이틀 동안의 악몽을 꾸는 증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의 젊은 남성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 증상이 사라지는 데까지 3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어류학예사인 올리브 크림맨은 사르파살파로 인해서 이런 중독 증상에 시달리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를 섭취했을 때 환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파살파는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 플랑크톤에 극소량의 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랑크톤을 많이 먹은 물고기에는 해당 체내에 독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에 독소가 많은 물고기를 인간이 우연하게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 해당 독으로 인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네요. 어떻게 생긴 물고기인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르파살파, 방금 알아본 그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환각성 물고기가 얘뿐만이 아니라 꽤 많대요. 보시면 여기 지금 환각성 물고기에 대한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시가누스, 스피누스, 시가누스, 리부타루스 엄청나게 많은데 보통은 다 지중해 쪽에서 살고 있는 애들인가 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종은 아닌 것 같네요. 여튼간에 먹었을 때 어떤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물고기라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증상 중에 하나가 악몽이래잖아. 그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몽을 꾸는 게 그게 그거면은 상당히 좀 으스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작용이 악몽이라는 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보통 보건소에 가서 금연 보조제 같은 거를 처방을 받으면은 그 약을 준대. 그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악몽이래요. 금연 보조제의 부작용이 악몽이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먹고 악몽 꿔가지고 그 약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약사공론이라고 하는 의학 관련된 뉴스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금연치료약 부작용 급증, 약사의 복약 지도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서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금연 치료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약국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금연 치료약 중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한국 화이자 제약의 챔픽스에 대한 자살 사례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약사의 복약 지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 보조제를 복용하고 두드러기나 메스꺼움, 악몽, 자살, 우울증이 부작용으로 보고가 됐다. 특히 자살 및 우울증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살 5건, 자살 시도 1건, 우울증 5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약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약 지도를 통해서 챔픽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챔픽스와 관련된 부작용은 지난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연말부터 금연을 하려는 소비자가 약국을 많이 찾는다. 챔픽스가 여전히 구매율이 높은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부작용 사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설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복약 지도를 명확히 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환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라고도 어떤 약사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어떤 약의 부작용이 악몽, 우울증, 자살이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담배 끊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이렇게 괴랄한 약이 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 뭐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물고기든 담배든 간에 상당히 으스스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두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아주 적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거네요. 일단 멋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일단 멋있으니까? 뭘까? 무슨 내용일까? 글쎄,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소위 말해서 비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가오. 가오가 전부예요. 예. 멋있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멋있으니까 뭐 됐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ME라고 하는 곳입니다. New Musical Express의 준말인데요. 1950년대부터 있었던 음악 관련된 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기사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 정도 되는 LP, 레코드판 구매자들은 LP 플레이어가 없다. 레코드 판을 사는 사람들 중에 50%는 레코드 플레이어가 없다는 그런 기사네요. 참 어떤 내용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최근 루미네이트에서 발표한 2023년 엔터테인먼트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LP를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서
50%만 실제로 LP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음악에 열광하는 슈퍼팬들 덕분인데요. 여기서 슈퍼팬이란 음악 감상과 음원 구매에 평균 사람들보다 그 이상의 시간과 금액을 쓰고 새로운 음악을 능동적으로 찾아 들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음악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12개월 내에 라이브 음악 콘서트에 직접 보러 갈 계획이 있는 음악 청취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슈퍼팬들은 실제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굿즈의 일부로서 LP를 구매한다라고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리테일러 협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LP의 판매량이 CD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LP 판매는 11%가 성장해서 1억 5,050만 파운드의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CD 앨범의 판매는 17.4%가 감소해서 1억 2,400만 파운드의 판매액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1987년 이후로 처음으로 LP가 CD 판매액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야, 참 신박하네요. 신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 예. 두 가지가 신박한데, 첫 번째는 이 LP 판을 사는데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없는데도 산다는 게 신기하고, 두 번째는 더 작고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CD보다 LP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신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예. 사실은 음악 듣는 거는 스트리밍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편하니까. 아니 클릭 몇 번이면 음악이 바로 재생되고 연결성도 얼마나 편해요. 블루투스로 차도 연결되고 헤드폰도 연결이 되고 다 되는데 LP는 그에 비해서 되게 불편하죠. 바늘도 위에 꽂아놔야 되고 스피커도 연결해야 되고 음악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음악 감상 면에서는 LP가 압도적으로 불편한데, 저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이 오히려 이렇게 사서 듣는 게 아니라 월정액을 이용해서 듣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음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 근데 LP, CD 이런 건 내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 음악을 갖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오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굿즈나 상품의 일환으로서 음반을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집에 LP 플레이어가 있고 가끔 가다가 LP를 살 때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가수나 정말 좋아하는 곡이 들어있는 것들은 가끔 사가지고 틀어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또 사는 이유가 앨범 자켓이 예쁘잖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술품을 사는 느낌. 그냥 세워만 놔도 예쁘고 꽂아만 놔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곡으로 내 방의 한 켠을 좀 꾸며놓는다,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스트리밍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CD보다도 LP 판매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뭐 이해가 안 가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CD가 더 작고 간편하고 그 다른 음악 넘기는 것도 훨씬 편한데 왜 LP를 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LP가 크잖아. LP가 앨범 자켓이 더 크다고. 그 이유야.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멋있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야. 쿨하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MG의 소비 형태죠. 쿨하고 멋있으면 사는 겁니다. 원래 실용성이랑 별개로. 어쨌든 그런 두 번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빠 안 잔다 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참 이 부모님들은 참 신비합니다. 예. 분명히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TV를 끄려고 하면은 나지막히 아빠 안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 아빠가 되면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일까요? 아빠 안 잔다.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지 않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같이 알아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irdspot이라고 하는 새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왜 새는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자나요? 라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네? 한번 읽어보죠. 거의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새들도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왜 생명체가 잠을 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새가 잠을 자는 방식이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다르다는 사실은 밝혀냈습니다. 이 조류와 포유류 사이에서 수면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단반구 서파 수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우선 서파 수면이 뭐냐? 서파 수면은 깊은 수면을 의미합니다. 신체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취하는 수면을 의미하고요. 뇌파와 심박수, 호흡수가 낮아지면서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이런 서파 수면 동안에는 신체가 물리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세포와 조직, 뼈가 재생되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기도 하죠. 인간과 같은 일반적인 포유류들은 양반구 서파 수면을 취합니다. 그런데 몇몇 포유류들은 양반구 서파 수면이 아니라 단반구 서파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쪽 뇌가 동시에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한쪽 뇌만 수면을 취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런 단반구 서파 수면을 취하는 포유류들은 돌고래나 바다사자 같은 수생 포유류들인데요. 이 덕분에 물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포유류들은 폐로 호흡을 하는데 물속에 살고 있는 포유류들은 그 숨 쉬는 거 까먹고 자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쪽 뇌만 깨어 있고 한쪽은 자고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조류들도 마찬가지로 단반구 서파 수면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조류가 포식자를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장거리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반구 서파 수면이 가능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요. 조류들은 최대 2달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이따금씩 조류들이 가끔씩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경우들도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한쪽 뇌가 자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야, 이건 또 전혀 몰랐네. 얘네들도 반씩만 잠을 자가지고 2달 동안도 떠 있을 수 있구나.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 거북이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거북이는 2005년부터 키워서 지금 올해로 20년째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도 딱 느낌이 와. 분명히 물속에서 자고 있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요. 머리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쪽씩만 뇌를 재우고 한쪽은 깨어있고 이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긴 했거든. 근데 새들도 그러는지는 처음 알았네. 감히 어떤 느낌인지 상상도 안 오지 않아요? 그죠? 양쪽 뇌 중에서 한쪽만 자는 게 어떤 느낌일까? 약간 비몽사몽한 느낌일 것 같긴 해. 그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세계랑 새들 같은 이런 단반구 서파수면을 하는 친구들이 보는 세계는 많이 다를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뭐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최사장 작가님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금붕어는 금붕어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붕어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한다는 거, 나랑 전혀 다르게 태어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책의 대목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에 이 친구가 올빼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네요. 쓰다듬고 싶게 생겼네, 그죠?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밀크쉐이크 한 잔 세게 말아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밀크쉐이크를 세게 말아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보통 이제 세게 말아달라는 거는 보통 술 같은 거에 쓰이는 말이죠, 그죠? 근데 밀크쉐이크를 세게 말아달라는 건 딱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이스버그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밀크쉐이크 프랜차이즈의 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밀크쉐이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밀크쉐이크는요, 우유, 아이스크림, 버터스카치, 카라멜 소스, 초콜릿 시럽, 과일 시럽 등등 여러 향료나 감미료를 넣어서 섞어서 마시는 걸쭉하고 달콤한 차가운 음료를 일컫습니다. 이 밀크쉐이크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래가 되게 되는데요. 전자식 블렌더기가 도입되게 되면서 밀크쉐이크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한테 밀크쉐이크와 아이스크림 가게는 당시에 인기 있는 사교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해당 메뉴는 드라이브 스루의 시대를 열기도 했다라고 하는 메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885년 밀크쉐이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사실 밀크쉐이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사뭇 다르게 계란과 위스키를 넣은 에그노그 유형의 칵테일로 묘사가 되는 알코올성 위스키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위스키를 빼고 초콜릿, 딸기 또는 바닐라 시럽을 넣고 만든 건강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사뭇 다르게 원래는 술이었다는 거죠, 밀크쉐이크가. 근데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칵테일류들 중에서 진짜 이게 술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 그리고 이제 에그노그 이런 것도 나왔지만 약간 밀키한 느낌의 위스키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술이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간만에 밀크쉐이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엊그저께인가 그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밀크쉐이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야, 근데 그건 좀 별로야, 솔직히. 그 감자튀김 찍어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 물론 이제 튀긴 탄수화물 요 짭짤한 거를 달콤한 거에 찍어 먹는 이 맛은 분명히 있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기엔 좀 뭔가 텁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밀크쉐이크는 그냥 밀크쉐이크로 즐기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또 간만에 또 밀크쉐이크 한잔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여튼 그렇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탈리아의 수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치라고 하면은 이제 부끄럽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수치일 텐데, 이탈리아의 수치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내가 사실은 유럽 쪽 국가들은 잘 몰라가지고 뭐가 자랑거리고 뭐가 수치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궁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피사의 사탑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누가 피사의 사탑을 지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피사의 사탑은 1173년부터 1372년 약 200년에 걸쳐 건설된 이탈리아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 피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사탑에서 사는 비스드말 사자를 써서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란 뜻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피사의 사탑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 공사 기간도 워낙 길었고 그리고 또 워낙에 지어진 지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정확히 누가 건축했는지 밝혀진 내용이 없대요. 네. 그리고 설계도에 원본 문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피사의 사탑은요 다 지어진 다음에 기울어진 게 아니고요 애초에 지으면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당시에 지어진 그 집안이 되게 불안정했대. 그래서 1173년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과 5년밖에 안 지난 1178년부터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튼간에 다 잘 짓게 됐는데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공사를 총 2번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보수 공사는 당시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독재자였죠. 그 사람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솔리니는 피사의 사탑을 보고 이탈리아의 수치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결국은 부실공사의 산물 아니냐. 건축물 이게 기울어지게 의도된 게 아니라 짓다가 기울어진 거고 지금도 기울어져 있고 이걸 보고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수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을 그냥 피사의 탑,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집안에다가 361개의 구멍을 뚫고 90세제곱미터 분량의 콘크리트를 때려 부었는데 이게 오히려 탑이 더 기울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초의 계획이었던 똑바르게 만들자라는 건 전혀 이루지 못하고 더 기울어지게 됐는데 1980년대가 되니까 이게 예측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기울기가 유지가 되면은 언젠가 진짜 무너질 것이다. 그게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였대. 이때가 되면 무조건 무너진다. 이 생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 3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보수 작업을 완료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이탈리아 가보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피사의 사탑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보수공사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좀 웃겨가지고 자자자자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피사의 사탑을 안정화를 시켰을까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이 축이 있잖아요. 이제 반대쪽에다가 중심 무게축을 또 잡아가지고 이제 잘 버틸 수 있게 막았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집안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타워에다가 강철 와이어를 묶어가지고 반대로 당기는 거야. 진짜로 당기는 거야. 보시면은 사진이 와이어로 지금 당겨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2018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더 세워지고 있대. 그래서 언젠가가 되면은 안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몇 센치씩 해가지고 점점 기울기가 복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또 알아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연간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올라갈 때도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한 3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주 관광 수입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안 기울어지면은 또 사람들이 의외로 안 갈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또 이 아이러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사진 찍는 게 뭐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그런 관광 명소이지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게 기울어져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거의 한 800년 동안을 버텼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신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뼈 무게가 많이 나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좀 덩치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유별나게 살이 좀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뼈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데, 실제로 뼈 무게가 많이 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저랑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바디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뼈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의 평균 뼈 무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인간의 뼈 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인간의 뼈 무게입니다.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뼈 무게는 10에서 12kg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성인 평균 기준이고요. 전체 몸무게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죽은 인간의 뼈 무게는 3에서 5kg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죠. 근데 왜 살아있는 사람의 뼈 무게랑 죽은 사람의 뼈 무게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거의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뼈는 기본적으로 20에서 25%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안에도 골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수분들이 빠지게 되면서 뼈의 무게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알면 좋을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고요.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나는 뼈가 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자, 골격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뼈의 무게 자체는 체중의 약 14%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낮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여기서 더 크게 편차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뼈가 작고 부드럽고 가벼운 아이들의 경우에도 체중의 14% 정도만 뼈의 무게라고 합니다. 물론 골밀도는 25세에서 30세까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 무게 자체가 남들보다 눈에 띄게 무거운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나이가 들고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골밀도가 줄어들면서 뼈의 무게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더 무겁거나 이런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뼈가 무거운 게 아니고요, 무거운 건 살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과기도 하고 제가 뭐 뼈를 뭐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좀 통뼈다 싶은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 진짜 막 만져보면 튼튼하고 살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는 뼈가 무거워서 그래, 뼈가 두꺼워서 그래 이런단 말이야. 난 그래서 진짜 뼈가 두꺼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 골밀도가 아니라 근밀도가 높은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딱 잡았을 때는 뼈가 튼튼한데 싶겠지만 사실은 아마 근육이 튼튼한 사람의 확률이 높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핑계 대실 때 뼈 무게로는 핑계를 대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원조집 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다들 원조집이지 뭐. 다 뭐 진짜 뭐 할머니 뭐 보쌈집, 뭐 할머니 손만두집, 어디 가도 다 원조래. 도대체 어디가 원조야 도대체?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진짜 원조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과연 어떤 것의 원조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Earl of Sandwich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핫 샌드위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1762년 제4대 샌드위치 백작이었던 존 몬테규에 의해서 샌드위치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존 몬테규라고 하는 사람은 카드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카드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당시에 식사가 어땠겠어요. 샐러드 나오고 메인 메뉴 나오고 다 막 이렇게 디저트 나오고 막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한테 줘 해서 만들어진 게 샌드위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손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두 조각의 빵 사이에 로스트 비프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의 기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존 몬테규 백작이 다스리고 있던 그 영주의 지역 이름이 샌드위치였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샌드위치가 메뉴의 이름이 되게 된 거죠. 근데 2004년 샌드위치 백작의 직계 후손이었던 제11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테규 경과 그의 아들인 올랜도 몬테규는 플래닛 헐리우드 호텔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버트 얼과 협력해서 얼 오브 샌드위치라는 가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 스프링스를 시작으로 라스베가스 등에서 미국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등 세계 각국에서 이 샌드위치를 맛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오리지널 샌드위치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야, 진짜 원조네. 진짜 원조야. 야, 직계 후손인 사람이 만드는 이제 조상님의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야, 이거는 뭐 명확하네요. 진짜 원조집이 맞네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역삼, 잠실, 롯데월드, 킨텍스, 광교, 연수에 이 얼오브 샌드위치 매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가지고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메뉴들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에 있는 The Original 1762라고 하는 이 메뉴가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모방해서 내놓은 메뉴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지. 그죠? 이건 궁금해서 못 참겠다. 여튼간에 여기야말로 진정한 진짜 원조집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뒷광고 아니고요. 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도 언젠가는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여튼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샐러드 장사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샐러드 장사가 힘들어요. 왜냐? 샐러드가 너무 달아서. DC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예, 샐러드는 아니고 사실 고구마인데 어쨌든 간에 샐러드 장사가 왜 힘들까? 예, 요즘 같은 이런 웰빙 시대에 샐러드만큼 잘 팔리는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N입니다. 네, 여기에
왜 맥도날드는 샐러드 메뉴를 없앴나 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맥도날드는 한때 샐러드 메뉴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였는데요. 2020년이 됐을 때 샐러드 메뉴가 미국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 맥도날드에서 샐러드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상당히 미비했고 대다수의 고객들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콜라 이 세트 구성으로만 먹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맥도날드 사장 조 얼링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정말 샐러드 메뉴를 원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재출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맥도날드의 고객층은 맥도날드의 샐러드 메뉴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맛있는 감자튀김과 $5짜리 식사 메뉴 그리고 갓 구워 나온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성을 위주로 고객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맥도날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까지 샐러드 메뉴를 수십 년간 판매해 왔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샐러드 메뉴를 판매하는 게 얼핏 봤을 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햄버거에도 야채가 들어가죠. 그리고 콘샐러드도 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로 떼서 샐러드 메뉴로 구성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채식주의자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샐러드 메뉴가 있어? 그러면 애들한테 이거 먹이자 라든지 난 채식하는데 맥도날드에 샐러드 팔어? 그럼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맥도날드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이란 타이틀도 챙길 수가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2018년이 되면서 미국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바로 수백 명에 달하는 장질환 환자가 발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장질환 환자들은 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환자들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맥도날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였던 CDC에서 맥도날드의 샐러드도 해당 발병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라고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미국 내의 3,000개의 매장에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샐러드 판매를 잠시 중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인력 부족과 공급망 혼란을 겪게 되면서 2020년부터 맥도날드는 메뉴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 때문에 미국 전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샐러드 메뉴를 제외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맥도날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식물성 고기를 이용한 햄버거입니다. 네. 맥도날드가 맥플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년 전에 시제품 테스트까지도 완료한 메뉴인데 현재까지도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은 메뉴예요. 이에 미국 맥도날드 사장이었던 조 얼링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당장 맥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찾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나 분위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지만 당분간은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긴 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을 때 샐러드를 기대하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더블 치즈버거라든지 쿼터 파운더 이런 거 기대하고 가지 샐러드 먹으려고 가는 사람 몇이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포션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식재료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지면 그런 메뉴는 없애야죠. 그게 당연히 기업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맘스터치에 갔는데 거기는 샐러드를 팔더라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오, 그러네. 샐러드를 햄버거집에서 파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구나. 식재료 같은 것들도 원래 써왔던 것들을 그대로 파는 걸 테니까. 그래서 맥도날드는 안 파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옛날엔 팔았었군요. 지금 안 파는 거였네요. 더불어서 이제 맥플랜트라고 하는 이 식물성 햄버거도 이제 시제품 완료까지 했지만 판매 안 한다는 것도 공감이 돼요. 솔직히 처음
이 식물성 햄버거 얘기 나왔을 때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너도 나도 그걸 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몇이나 먹냐고. 안 먹잖아. 한 1%밖에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메뉴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큰 타격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적인 선호도를 잊지 못하는 메뉴라면 당장은 시기상조다 싶어서 빨리 접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알차게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신박한 상식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디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신박한 상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